김성환의 시사야.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직 검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77만 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시내 개발 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범정북 주택공급 확대 TF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정이 신속히 7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와 오늘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고 상대의 입장에 반박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는 지금, 정책 당국자들의 엇박자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방송 내용에 관한 의견과 함께 저희 프로그램의 슬로건을 공모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슬로건은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고품격 시사 이야기 보따리인데요. 조금 긴 것도 같고 어렵기도 해서요.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슬로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보내주시는 분 20분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시가 직원 인권 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어떤 진상 규명 이것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여성 단체와 인권,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나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따로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 합동 조사단 구성 발표에 앞서서 좀 지금 피해자에 대한 어떤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좀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과 시민들도 좀 어떤 무분별한 보도라든지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은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또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상담이라든지 정신적 치료 등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주거안전 지원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겠다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해서 이것도 또한 논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면 이제 피해 호소 직원 또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 이런 식으로 네. 지칭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에서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울시는 이 직원이 아직은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어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진이 그러면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이제 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용어는 이제 원래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이번에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이런 말을 쓴 적은 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떤 피해자의 입장을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라고 좀 낮춰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성명이나 또 입장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을 여러 차례 이제 섞어서 사용한 이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굳이 이제 피해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서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어떤 의심이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는 사실 또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만 이제 이런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기존에 없던 단어 아닙니다. 네. 이 시민사회 일각이나 이런 데서 어떤 좀 너무 단정짓기 전에 뭐 좀 어떤 예비적인 성격의 어떤 단어로서 뭐 피해 호소인 또는 가해 지목인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중화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과 관련해서는 좀 만약에 이전에도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네. 실질적으로 피해가 확실해졌을 때는 피해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 피해 호소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불러왔다면 사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설명할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세간의 어떤 시선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이제 어떤 다른 사건에서는 그냥 피해자라고 통칭해서 불렀는데 네.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냐라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의구심은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사실 뭐라고 부르던 간에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최선의 어떤 지원이나 또 2차 가해 방지 그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되고 좀 더 이렇게 좀 빨리 좀 조치가 더 이루어졌더라면 사실 이런 논란은 좀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런 점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과도한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휘말리는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피해자, 피해 호소인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임의적으로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한 정도의 이제 위상을 갖는 단어이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위상을 갖는 그런 단어는 또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혼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성단체나 인권단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맥락상 그 지금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그 피해를 좀 호소했다고 하는 그 여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적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애써서 피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맥락이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전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박 전 시장의 사망 전날 서울시 젠더특보가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외부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또 박 전 시장한테 찾아가서 실수한 게 없느냐라고 말했고 그 다음 날 오전 9시에 또 외부로부터 이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일단 이것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뭐 임순영 젠더 특보가 뭔가 이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그런 것들의 어떤 행동들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려질 이제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제 밝혀질 내용이고 또 뭐 젠더 특보가 직접 말을 하는 것 외에는 이제 또 규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서울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이 피해자의 어떤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관련 내용이 외부로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규명해야 될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이제 지금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설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고한석 전 실장을 또 소환 조사해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에 고한석
전 실장은 기자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임순영 젠더 특보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어떤 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몰랐고 그다음에 이 전체 맥락은 알지 못 어떤 고소장이 제출됐다거나 이런 것들도 네.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들인지 이건 또 다시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진상을 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 합동 조사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것과는 달리 조사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가장 먼저 조사해야 될 조사 대상들은 박원순 전 시장을 보좌한 측근 그리고 사건 당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인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일종의 별정직 공무원 그래서 이제 뭐 좀 신분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렇게 된 이후에 바로 이제 면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를 경우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민간 합동조사단으로서는 이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걸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라든지 뭐 사무실에서 이용한 컴퓨터 이런 것들이 뭐 반출됐거나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사할 그런 근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좀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합동조사단에서는 적당히 이제 어떤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뭐 결과를 좀 이렇게 좀 내다가 결국 이제 수사에 이제 수사기관이 돌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좀 중간에 이렇게 좀 조사한 결과들을 넘기고 사태를 좀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려의 측면일 것 같고요. 뭐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서울시가 부적절한 대처를 했는가? 그 이제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그 동안에 주변에다가도 내 피해를 호소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서실 다른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나 왜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했는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당연히 조사할 수 있고 또 조사의 성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우들이 겹칠 경우에는 이런 한계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사실인 거죠. 근데 오늘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밝힌 바가 또 있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사실 서울시도 어떤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시는 뭐 민간 합동조사단이 강제 사건이 없다. 그런데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이 조사를 회피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민간 합동조사단에 충분한 조사 경험과 지식, 조사 방법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뭐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면 뭐 성추행을 방조한 직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것인지 또 서울시의 어느 부서가 이 조사단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서정엽 행정 1부시장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에서 판단을 하거나 앞으로 다른 단체들과 이제 좀 협의를 해서 결정할 내용이다라는 수준의 답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책임에 통감한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향해 공개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다라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행정공백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떤 고통에 이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제 오늘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좀 진상조사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어떤 고인의 부재로 이제 당 차원의 조사는 어려우니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라는 어떤 요청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대변인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히긴 했잖아요, 한 차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일부 이제 비판이 나온 바도 있고 해서 대독 사과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 당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충남, 부산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3명의 지자체장이 성추행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을 받았고 실제로 또 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 또 현재 재판 중인 그 사람도 있고 지금 인과성 뭐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특단의 대책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 좀 언급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좀 당 소속 공직자들의 이런 행동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강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권력형 성추문 근절을 위해서 이제 이런 문제 성비위 등에 대한 당내 상시 감찰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이나 경찰 출신 수사 인력 등으로 기구를 구성을 해서 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의 이제 민주당 소속의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보는 안 이런 것들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성비위 일제 점검 이런 것들을 좀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도 그동안은 좀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아껴왔는데 오늘 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NS를 통해서 고인을 보낸 참담함을 뒤로하면서 이제 남은 과제를 돌아봐야겠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 피해자 말을 특히 이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규는 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국민의 어떤 실망과 분노에도 이제 공감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의원이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좀 피해자를 이제 피해 고소인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면서 좀 민주당과 자신이 할 일을 마땅히 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어떤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경찰과 서울시가 나서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인권, 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교육과 규율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지금 검찰 수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주영원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는데 그럴 게 아니라 검찰이 어떤 특임 검사나 또는 이제 특별수사본부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지금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여러 차례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했고 피해자의 어떤 고소 사실을 박원순 전 시장에게 알린 듯한 그런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반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진상규명이 미흡하면 특검 도입이라든지 국회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도 이제 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재보선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제 당원 당규에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다면서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이제 재보선에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이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어떤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에서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뭐 특임검사, 특별수사본부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여러모로 이제 경찰의 수사 중립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합당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청와대도 입장을 안 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이 청와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차분히 좀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무슨 말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모든 발언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온 분이다라면서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이 사망 소식이 전해진 10일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전한 바는 있었습니다. 피의자에게 2차 가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사실은 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정당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정의당의 경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경찰 국가인권위를 향해서도 철저한 진상 파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저항하기가 쉽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성평등한 조직 문화로서 이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성폭력,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법 이런 것들의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가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방법부터 학습을 해야 한다라면서 뭐 진정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또 하고 나섰습니다. 통합당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 쟁점화가 더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애초에는 이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뭐 많지 않다고 봤는데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의혹이 이렇게 좀 제기되고 나서는 굉장히 이게 어떤 뭐랄까요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지금 고소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하겠다라면서 김창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 의혹과 관련된 증인 11명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11명은 이 서울시장 비서실에 파견된 경찰관 그리고 뭐 서울경찰청의 뭐 여성 청소년 과장 등등 그리고 이 서울시의 비서실장 젠더 특보 등등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증인과 참고인 신청이 이루어졌고 의결도 끝났기 때문에 일정상 추가 채택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것은 뭐 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면서 경찰과 청와대가 이 유출 경위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검찰 지휘를 받아서 경찰에서는 박 전 시장이 사용했다고 하는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한다고 하고 또 경찰을 통해서든 청와대를 통해서든 뭔가 지금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지금 대검에 접수했다고 하고 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오히려 지켜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언급한 국정조사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수사가 미진한 것이 좀 일정 부분 확인될 경우에 사실 정치권이 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아직 뭐 본격적인 어떤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건이 문제가 있고 비극이긴 하지만 그걸 또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또 이런 진정성을 또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 의혹을 해소해야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주는 과정 역시도 같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청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 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통합당은 너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차피 지금 뭐 디지털 포렌식이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게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특히 미래통합당은 예를 들면 박주신 씨 병역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도한 이런 좀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이미 좀 문제 제기의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뭐랄까요 신중한 태도를 좀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 네. 정부 여당의 경우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정권의 어쨌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고 소중한 이제 자산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좀 더 엄중하게 이 사안을 다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이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미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입학식을 나중에 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 개원식으로 따지면은 47일 정도 지금 늦게 개원식을 연 건데 이건 1987년 이후에 이렇게 늦은 게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임기 시작 한 달 반이나 지난 뒤에 개원식을 갖게 된 데다가 일부 국회 활동은 사실 이미 좀 시작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미 뭐 반장 선거도 하고 분단장도 다 뽑았는데 네. 이제야 입학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모양인데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양당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내일 국회 개원식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연이어서 하고요. 수요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부동산 정책, 대북 외교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에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어떤 쟁점 법안 이런 것들이 처리가 이제 시도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동안에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꼭꼭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개원 연설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번에도 이제 역시 참석을 해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내일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한 일정이 있었는데 네. 뭐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대통령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좀 와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연설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회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입법이라든지 또 공수처법, 공수처 출범 관련 이런 메시지들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이 개원 연설문과 관련해서는 이 강민석 대변인이 여러 차례 지금 고쳐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개원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다라면서 나름의 이제 고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야 간에 충돌할 만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아마 개원을 하더라도 여야 간의 대립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시행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출범하지 못했어요. 여야 입장은 지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야당목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모처럼 이제 이 추천위원들을 이제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 여당 몫으로 추천했던 2명 중에 장성근 변호사가 이른바 이제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일로 사퇴를 해서 지금 추천위원을 다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사정들 때문에 지금 공수처의 구성은 아무래도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미래통합당은 이 공수처법 처리 절차나 법 내용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공수처장 선정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진통이 계속 이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경우에는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서 지금까지 업무 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뭐 이런 시스템 마련 등등을 뭐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문제를 풀면 공수처의 어떤 설치의 실무에 관해서는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현황도 좀 살펴볼까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9명이고 이 중에 국내 발생이 11명, 해외 유입이 28명이었습니다. 이 28명 중 23명이 공항 검역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지역별로 나누면은 서울 6명, 경기 5명, 대전 3명, 인천과 광주가 각 1명,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게 공항 검역 과정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곧바로 격리 조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이 부분은 거의 없어서 조금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제 하루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이 11명인데 신규 확진자 수는 확인하기 좀 줄긴 했어요. 10명대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사무실과 빌딩을 고리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방역당국은 오늘날 12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 한화생명 지정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2일에 첫 환자가 나왔고 이후에 7명이 또 추가로 확진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이제 환자가 나온 강남구 역삼동의 V빌딩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이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V빌딩 방문자와 지인 그리고 그 가족 등 총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누적 확진자가 8명이 됐다. 이런 이제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강남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과 관련해서도 총 5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도권의 사무실,
빌딩 등이 전파고리가 된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방역당국이 광주광역시 방문 판매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방문 판매 관련 집단 감염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6차 전파까지 발생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광주 방문 판매 관련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까지 모두 141명이 이제 감염이 됐고 이 가운데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모두 5명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지난달 20일에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광주의 방문 판매 업체로 그리고 이게 또 한 교회로 그리고 또 다중이용 시설인 사우나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이렇게 쭉 이제 연결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밖에 사찰, 여행 모임, 또 다른 교회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주에서 지역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 판매 업체 대표인 40대 후반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달 10일 오후에 광주 서구 지평동의 어떤 빌딩 안에 있는 이 방문 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지금 방문 판매 홍보관 등을 고위험 시설을 지정하고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것인데 이걸 어기고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에 모여서 이제 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한 유흥주점이 또 지난 5월 13일에 문을 열었다가 이제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16명 등이 이제 좀 처벌을 받은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해 2월부터 광주에서 좀 이루어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모두 6건이고 이와 관련돼서 입건된 사람들이 48명이어서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나올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이 사건을 소부해서 심리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좀 전원 합의체로 이 사건을 넘겼는데요. 그래서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밝혔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도록 지시를 했지만 TV 토론회에서 선거 기간 동안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이제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그렇게 한 거는 맞는데 그것은 이제 적법한 근거가 있는 조치였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이제 유지가 됐지만 TV 토론회에서 이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이걸 그대로 인용할지 아니면 파기환송할지가 지금 상당히 관건인데 이 대법원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고로는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을 통해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 속에서 이제 선고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고 지금 남아있는 게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불법으로 시켰는지 합법으로 시켰는지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가 돼 있는 상태냐. 불법으로 안 시켰다고 생각하면 아니 내가 강제로 해서 불법으로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안 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그게 1, 2심 그렇죠. 판결이 엇갈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질문의 의도를 당신이 불법으로 시킨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걸로 이해해서 아니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건지가 아마 대법원의 이제 판단을 갈리는 지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좀 참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판결인데 네. 이런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보선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내일 오후 2시를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지금 작은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슬로건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964님. 세상을 깨우는 소리 김성환의 시사야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괜찮은데요. 세상을 깨우는 소리. 백성준님. 저는 김성환의 진행자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성역 없는 보도 완벽한 하루의 시사 정리 김성환의 시사야. 그리고 5295님. 당신에게 어울리는 고품격 시사야는 어떤가요? 아이 키우느라 부족한 시사 상식 채우고 있는 아줌마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를 듣고 계십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시행일이었지만 공수처장 임명은 물론이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으면서 법정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여야 간 계속되는 대립으로 불투명해 보이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공수처법이란 공수처 설치 문제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3년 만에 이제 지난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는 만큼 이 지금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공수처법을 이제 통과시키는데도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날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의 그 부칙에 보시면 그 1월 14일 날 이 법이 공포가 되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7월 15일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아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지금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래서 일종의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여당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선임이 됐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이 N번방 사건 공범 변호 경력 논란으로 자진 사임했습니다. 이 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급하게 먹다 체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예. 이 민주당이 후보 사전 검증에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은 뭐 모든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이제 변호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 이 출범이라는 것이 지금 워낙에 법 통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를 변호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전 검증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변호사가 사건 수임한 것까지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런 또 네. 볼멘소리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우리 백혜련 의원께서도 뭐 밝히셨지만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네. 라는 것이 가지는 그런 무게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더욱 조금 더 세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위헌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참여연대사건센터에서 검찰이나 법원 감시, 뭐 또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일을 하면서도 또 제 원래 본업은 헌법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기되는 위헌 주장들은 저는 헌법학계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헌재에서도 분명히 합헌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헌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네. 상권 분립 원리에 위반돼서 위헌이란 거거든요. 그러한 상권 분립 원리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나 이해는 네. 과거에 고전적 권력 분립 이론에서는 한때 인정받았던 그러한 이론인데요. 현대 헌법학계에서는 상권 분립 이론 혹은 권력 분립 이론이라 했을 때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도 된다. 네. 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독립기관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히려 현대의 그 기능적 권력 분립 이론에 의할 같으면 오히려 같은 행정부 내 기관 간에도 서로 견제를 통한 그런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관 간 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권력 분립 원리의 이론이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는 헌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이제 현대 헌법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수처하고 똑같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는 법률에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도 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고 공수처법이라는 법률에만 근거 규정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이유로 저는 그러한 위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위헌 주장으로 하나 더 이야기되는 것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돼 있는 것이 헌법 규정인데 네. 공수처라는 데서 검찰이 가지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또 그런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그 최종 관리 감독자여야 하는데 공수처장이란 또 다른 최종적인 관리 감독자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헌법 어디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사에게 속한다.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 공수처법도 법률이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도 법률입니다. 같은 법률끼리 충돌할 때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네. 최근에 제정된 공수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간의 충돌의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어도 그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위헌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인데요. 네. 이게 독립되어 있는 기구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또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기구가 된다. 이게 약간 좀 모순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부터 그 지금의 통합당이죠. 그 야당이 공수처를 반대했던 주요 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딱 앉혀놓으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혹은 정부 여당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네. 그것이 야당이 공수처를 반대한 주된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 선출에 있어서 대통령은 나중에 임명장만 주는 그런 형식적인 권한만 행사하게 하고 사실적으로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에 보시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 안에 구성하게 하고 있고요. 예. 7명의 위원 중에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추천위원이 그러면 2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야당 추천위원들 2명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후보는 후보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되려면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공수처법의 취지 자체는 공수처장의 선출부터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선출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공수처장이나 혹은 공수처의 수사나 기소에 미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법 3조에도 보면 청와대라든지 청와대 직원들이 공수처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라든지 일체 그의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2중 3중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대통령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무슨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고 이러한 것은 정말 기우인 것이고 공수처법에 이미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는 통합당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당 그 추천위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아무리 임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절차로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 절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통합당이 계속 추천위원을 네.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장을 선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당은 공수처법 통과될 때도 반대를 했었고요. 예.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일을 맞았는데도 여전히 오늘까지도 공수처법의 위헌성이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헌성을 묻는 그런 헌법소원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공수처법의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 그리고 따라서 자신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목, 그러니까 통합당의 추천목인 2명의 위원도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수처 설립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요. 네. 왜 그러면 통합당이 이렇게까지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로 아무리 좋게 선회하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당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공수처가 이렇게 정부 여당 편에 서서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게 공수처장 추천부터 여야 합의로만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러한 근거 없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서 참 답답합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그러니까 후보 추천 방법을 바꿔서라도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이제 통합당 의원들을 이제 공수처 설립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음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손봐서 네.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조항이야말로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던 명분, 즉 공수처가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공수처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신은 바로 그 법조항의 정신은 취지는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선출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법을 개정해가지고 야당 추천 위원 2인 이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 여야 합의라는 본래의 정신이 아니라 워낙에 지금 통합당이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을 손봐서 야당 추천위원이 없어도 추천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는 그 공수처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을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큰 통합당 측의 반발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별로 네.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공수처장을 후보 추천위원회가 일단 꾸려져야 되긴 하겠지만 임명될 공수처장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제가 사업감센터 소장으로 있는 참여연대에서 이미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입법 청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공수처장의 바람직한 자격 요건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공수처법에는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참여연대에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중요하게 봤느냐? 공수처라는 것이 철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대통령 권력, 또 여당 권력, 야당 권력, 또 그 이외 검찰 권력, 네. 어떤 외부의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아내고 공수처의 알겠습니다. 검사들이 독립적이고 소신 알겠습니다. 있는 그러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